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작년 한 해 3월부터 거침없이 달려오던 국내 증시, 특히 11월부터는 다소 지루한 조정장을 끝내고 그야말로 놀라운 랠리를 펼쳐왔습니다만 연초 들어서 또 지금 시장에 조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산 운용업계에 계신 분의 시각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유진자산운용의 김탁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주간전망대 나와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사님, 저기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뭐 오늘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2월 18일 목요일인데 이게 3,100도 살짝 내려섰습니다, 이제. 네네. 예. 자, 이걸 갖다 지금 뭐 걱정할 만한 단계로 보셔야 됩니까? 아니면 시장에서 뭐 어느 때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십니까? 결론 말씀드리면은 걱정할 필요는 크게 없다. 걱정할 필요는 크게 없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지수의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네.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한국의 국내 주식만 놓고 본다 그러면 네. 이 3,000선이라는 새로운 지수대에 대한 적응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 뭐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이제 변동성 커지고 조정받는 이유는 뭐 이제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제일 크게 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 3,000선에 대한 어떤 지수에 대한 부담, 그게 이제 심리적이건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건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네. 많은 시장의 주체들이 저는 여전히 과거 박스피, 시장이 1,800에서 2,000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박스피의 어떤 그 프레임 안에서 갇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바로 이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사실 개인들이 네네. 또 엄청나게 샀습니다. 예. 거의 이제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면 거의 70조, 네. 코스피 시장에서만 70조가 넘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 지금 이제 3,000대에 적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떻든 간에 이른바 개인, 기관, 외국인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세 분류로 되는 데서 서로 뭔가 조화를 이루면서 주거니 받거니면서 가야 되는데 개인만 사고 있단 말이죠. 이 수급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네, 저는 이제 그런 질문 최근에 많이 받고 네.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네네. 지금 여기 화면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훨씬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들이 한 70조를 사고 있는데요. 네. 예전 같으면은 개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많이 샀을 때 예. 언제나 코스피가 결과론적으로는 좋진 않았던 그 과거 해는 많습니다. 단순히 굉장히 그랬는데 저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유입은 새로운 뉴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언제나 주식 시장에서 사고 팔았던 그런 개인들의 수급이 아니고요. 굉장히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새로운 돈이. 네,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새로운 머니고 저는 이게 굉장히 단기 자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이라는 곳이 하나의 재테크의 축으로 하나의 자산 증식의 어떤 그 수단으로 보는 뷰가 많이 생겼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최근에 개인분들의 어떤 주식 투자하는 연령층이요. 20대, 30대로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새로 이제 계좌가 오픈되고 투자하는 어떤 그런 금액의 어떤 그 주체들이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새로운 자금들이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짧은 어떤 시각으로 들어오진 않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 슬라이드를 제가 준비한 이유는 그럼 기관들이 지금 엄청나게 주식을 팔고 있는데요. 네네. 한번 이거를 좀 해부에 브레이크다운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25조를 팔았는데 실질적으로 금융 투자가 거의 9조 정도 팔았고요. 투신이 7조, 굉장히 큰 어떤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금융 투자는 증권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증권회사는 기본적으로 증권회사의 주식 매매는요 프로그램 거래가 많습니다. 예, 차익 거래가 많았고요. 작년에 아마 매도 차익 거래에 어떤 기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차익 거래로 주식을 많이 팔았다고 보고 있고요. 투신은 시장에 대한 판단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투신은 우리가 말하는 주식형 펀드거든요. 환매가 나오면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님이 돈 찾아가면 맞습니다. 팔아야 되는. 작년에 주가가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펀드에서 돈을 빼서 직접 투자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환매가 나오면서 투신들이 주식을 팔았고요. 지금 이사님 저 소속 기관도 투신이라고. 맞습니다. 저는 헤지펀드니까 사모펀드에 속합니다. 사모펀드에 속한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를 보면 올해도 지금 22조를 지금 기관이 팔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증권이 프로그램 매도하는 지금 금융 투자가 지금 4조 정도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선물은 사고 있다고 봐야 맞습니다. 됩니까? 차익 거래는 굉장히 그 현선물의 차익 거래 충분히 베이시스 기회가 나오면
그런 성향의 자금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아서 판다기보다는 단기적인 성향으로 그런 어떤 차익 거래를 이용한 차익 거래를 위해서 아주 작은 수익을 계속 쌓아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선물 팔고 현물은 사고 또 맞습니다. 이런 기회가 만약에 이제 베이시스가 좋아지면 이제 소위 말하는 콘텐고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매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팔고. 자금들이고요. 네. 저는 또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연금인데 이제 연금이 지금 올해 10조 이상 팔고 있고 11조 정도 팔고 있는데 네. 사실은 매우 뭐 예민한 이슈입니다. 예민한 이슈라서 제가 좀 언급드리기는 그렇지만 작년에 네. 1년 내내 팔아봐야 3조가 안 됐는데 네. 지금 2달도 안 돼서 11조 넘게 판다. 그러니까 누적으로 보면 3조지만 연금이 정확하게 여름 7월 달인가 8월 달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3월 달은 엄청 많이 산 거죠. 그때 뭐 그러니까 사실은 장이 무너졌을 때. 때. 맞습니다. 그때 1,400까지 밀릴 때 연금이 이제 나름의 시장의 어떤 구원투수죠. 네, 구원투수 역할을 했고 정말 좋은 가격에 주식을 잘 사서 네. 수익을 많이 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정 수익률을 달성했고 비중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식을 파는 거는 매우 이제 리즈너블한 연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자금 계획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연금이 이제 12조 팔고 증권이 4조 팔면서 이게 대부분의 기관 수급들이 이렇게 매도세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기계적인 매도라는 겁니다. 네. 시장이 그리고 안 좋아서. 맞습니다. 투신도 한 3조 정도 매도하고 있는 게 올해 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이 오르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관들의 수급이 이렇게 나간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개인분들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건 그래도 정보가 빠르고 많이 전문가라고 하시는 기관들이 이렇게 주식을 많이 팔았을 땐 우리 코스피가 무슨 악재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지만 그런 건 아니다. 굉장히 각자의 계획과 기계적으로 파는 매도가 많다. 라는 그런 부분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외국인은 왜 안 사냐라는 질문을 많이 이제 받는데 외국인들의 지금 성향이 코스피가 박스피에 갇힌 이후로 현재 외국인들의 굉장히 많은 투자자의 성향은 다 패시브입니다. 소위 말하는 ETF 성향의 자금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ETF성, 이머징 마켓에 돈이 들어와야 주식을 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는 외국인들의 액티브성 자금들은 많이 지금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박스피에 갇혀있을 때 많은 액티브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눈물 흘리고 많이 떠났습니다. 제가 아는 외국 매니저는 잡까지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 돈을 벌기 어렵다는 게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제 액티브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액티브라는 거는 좋은 종목을 피킹하는 매니저들을 액티브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패시브는 그냥 시장을 사는 거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그런 어떤 패시브성 자금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머징 한국물이 들어가 있는 이머징 마켓의 자금은 좀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거지 외국인들이 그냥 뭐 시장을 안 좋게 본다 이런 코스피를 안 좋게 봐서 파는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서 또 사모펀드가 이렇게 순매도인 거는 자 일종의 이제 헤지펀드 개념인데 그러면 저기서는 차익 실현의 매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성격의 매도입니까? 되게 섞여 있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모펀드가 가장 액티브하게 이제 움직이는 주체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모펀드가 환매가 많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이슈들 때문에 굉장히 뭐 환매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올해는 환매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차익 실현의 성격의 작은 어떤 그런 아웃플로어가 좀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옛날부터 뭐 조지 소로스, 뭐 헤지펀드 이런 얘기들 하다 보면은 조금은 막연한 개념입니다만 그냥 주식 사서 현물 사서 주가 오르기를 기다리는 그런 것보다 헤지펀드는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 같은 경우에 업무가 어떻게 되세요? 그냥 현물 담고 그냥 주가 오르기만 기다리시는 그 타입이세요? 아니면은 하방도 이렇게 노리시는 편이세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전략은 사실은 저는 무조건 롱바이어스는 아닙니다. 이제 롱바이어스는 사서 무조건 기다리면 먹는 그런 전략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번 이제 저번에 한번 다른 어떤 프로에 나가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는 13년부터 이제 19년까지 국내 주식을 하지 말라고 되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주식은 돈 벌기 쉽지 않다. 정말 엄청 트레이딩을 잘하거나 마켓 타이밍, 소위 말하는 마켓 타이밍 전략은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파는 거죠. 정말 뭐 코로나 때 1,400에 사가지고 2,000에 파는 그런 마켓 타이밍 전략을 정말 기막히게 잘하지 않으면 국내 주식은 디렉션이 안 나온다.
영원히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 물론 그 안에서 종목들은 오르는 게 있었죠. 네. 하지만 대체로 그냥 박스권 안에 갇히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그때는 제가 좀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해서 제가 수익을 냈고요. 제가 이제 19년 말, 정확하게 19년 말부터 코로나 터지기 전엔 제가 이제 사실 그때 여기 유진 와서 이제 자금을 고객들 만나면서 자금을 모을 때 해외에 많이 투자되어 있다면 국내 주식을 많이 돌리셔야 되고 채권 비중이 높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올려라 라고 굉장히 되게 세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한국 증시가 방향성이 나온다. 예, 이번은 제대로 한번 지수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 주식 비중을 많이 늘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작년 19년 말과 20년 초인데요. 공교롭게 이제 3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1,400까지 주가 빠지면서 사실 제가 그때 공격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고객들한테 그럴 만한 굉장히 좋다 그러니 어떻게 됐냐. 근데 저는 3월 달 내내 단 한 번도 주식의 비중을 줄이지 않고요. 아무튼 다양한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해지를 하고 주식 비중은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라는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되고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전 세계의 어떤 밸류에이션과 전체적인 어떤 매크로 그다음에 실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저도 잘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주가의 이런 급락은 지나치게 좀 과하다. 그다음 한국 기업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좋다라는 게 굉장히 컨빅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3월 달에 그런 어떤 혼란기에 잘 비중을 유지해서 제가 월간으로도 그때 마이너스 안 나고 플러스로 마감했거든요. 3월 달. 그 와중에. 네네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가 만약에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뭐 좀 안 좋으니까 그때 막 팔고 다시 사고 이랬으면 굉장히 저도 성과가 안 좋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탈의 개선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고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이 지수가 어디까지 빠질지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과한 측면에서는 때로는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어떤 그 비중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 그게 장기 성과에 매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국내 주식이 많이 재평가된다는 말씀을 많이 말씀드렸고 그 이유 중 하나가 한국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국내 개인들의 수급이 돌아온다. 지나치게 많이 이제 국내 주식을 외면했던 개인들이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수급의 밸런스가 맞춰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평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그러면 시장에 몸담고 오신 와중에 이제 2020년 작년이 네네. 우리 한국 증시에 있어서 뭔가 완전히 변곡점이었네요. 예, 엄청난 변곡점으로 보고 있고요. 이 1년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재평가 기간은 제가 요 슬라이드 하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 코스피의 이제 월봉입니다. 예, 2003년도부터 이제 작년 말까지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차트를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빨간 동그라미가 우리나라의 강세장입니다. 5번의 강세장이 있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2005년도의 강세장은 저는 이때가 이제 한국 증시가 지나친 저평가, 완전 소외됐던 거를 한번 거기서 좀 벗어나는 국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1000포인트 넘어서던 네, 500, 600 하던 게 이제 1000으로 가는 2005년도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이때 변화가 있었냐면 2003년도, 4년도에 20, 30조밖에 못 벌던 우리나라 상장에서 코스피의 순이익이요. 2005년도에 한 40조로 한 30%가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평가되고 너무 싸다. 예, 그런 거 있고 그러면 그냥 어닝이 좋아졌냐? 수급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에서 주식을 하면 2000년도에 버블붐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받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 IMF 때 주식해서 굉장히 힘드신 분이 너무 많았죠. 그랬죠. 그리고 버블붐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다 다음에 다시 좀 회복하려고 하니까 2001년도에 9.11 테러 터지면서 한번 어려웠고 카드 사태 터지면서 국내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 주식을 하면 언제나 안 좋아지는 거죠. 자산에 증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국면이 있다가 굉장히 외면되다가 2005년도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레벨업이 됩니다. 레벨업 되고 굉장히 저는 2005년도 장을 굉장히 의미 있는 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5년. 예, 제가 2005년도 1월 달부터 기관 투자가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사실은 제가 대학생 때부터 주식을 할 때 한국의 코스피에 투자하는 게 과연 맞을까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2005년도에 한국 기업들의 펀더멘탈 강해지고 어닝 올라가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좀 그때 좀 흥분을 했던 거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는 2007년도 강세장인데요. 이때는 40조, 30조 벌던 우리나라 코스피 회사가 60조를 법니다.
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7년도가 중국이 세계 공격 역할을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 철강 회사들이 굉장한 낙수 효과를 받아서 네. 매크로 때문에 엄청 좋아지는 국면이죠. 예. 예. 저는 근데 이제 2007년도 강세장은 저는 별로 좋지 않았다. 질적으로는 좋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업들의 자생적인 어떤 그 성장 때문에 어닝이 올라가서 주가 급등한 게 아니고요. 중국이라는 어떤 그런 대외 변수에 굉장히 의존한, 아하. 예, 굉장히 의존한 외부 환경에 의존한 질적 양적 개선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충격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리먼 브라더스가 생기면서 급락하고 물론 리먼 때 전 세계 증시가 급락했지만 굉장히 취약했던 거죠. 리먼 때 우리가 2007년도에 60조를 벌던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회사가요. 리먼 때 30조까지 빠집니다. 반토막이 납니다. 한순간에.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다시 절치부심하죠. 2009년도 10년도에 다시 이제 메이크업되는 리먼의 충격을 빠르게 회복하죠. 이때부터 이제 연준이 미국 페드가 돈을 풀기 시작하는. 예. 지금 사실은 이때부터 뭔가 다른 국면이 된 건데 그러면서 2010년도에 장이 또 좋아지는데 이때 장이 저는 또 의미 있는 장이다. 그러니까 2005년도와 2010년도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중에 성장 엔진이 탑재된 회사들이 주가가 2배씩 납니다. 이때 막 LG화학, 삼성전기 막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펀더멘털이 좋아지면서 네. 저때 리먼의 충격을 벗어내고서 이제 강해지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안타까웠던 건 이런 회사들이 몇 개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 굉장히 소수 압축 투자로 대형주가 막 퍼포먼스는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기에는 너무 작았다 비중. 예, 그런 상황이 되면서 재미있는 건 아니죠. 굉장히 좀 지루했죠. 2012년도부터 보시면은 16년도까지 코스피가 박스뼈를 한 4년 정도. 예, 5년, 4년 정도. 4, 5년. 이때 이제 박스피라는 오명이 있었고 네. 이때부터 헤지 펀드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롱숏 전략 맞습니다. 시작하던 예. 그 시절. 왜냐하면 롱펀드를 넣으면 지수가 올라가야 수익을 나는데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에 오르지 않는다는 굉장히 그런 어떤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롱숏하는 헤지 펀드를 생기면서 박스피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이때 그냥 투자자들 주식 투자하는 개인분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수익 안 난다라고 많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에 주가가 이제 그때 한번 많이 오르죠. 네. 한 20 몇 프로 오르는데 이때는 드디어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이 시작된 겁니다. 반도체. 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가를 견인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그때 한 50% 정도 오르고요. 네. 예, 이때 오르지만 저는 2017년도도 저는 좋은 장은 아니다 실적으로. 지나치게 반도체에 편중돼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흐름이 반도체가 이익을 못 내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18년도까지는 반도체는 좋았지만 결국엔 주가가 다시 흔들리는 건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위기도 있었지만 한국 시장이라는 곳이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 아닌 거죠. 반도체 네. 빼놓고는 별로 좋은 게 없어. 예,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2019년도까지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요. 네. 예, 그러면서 2020년부터 이제 주가가 코로나 발생하고 다시 이제 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반도체도 좋지만 옛날 같이 2007년 같이 어떤 사이클 비즈니스, 네. 조선 철강 무슨 기본적으로 외부 환경에 굉장히 취약한 이런 섹터들이 시장의 주도 섹터들이 아니고요. 시총에 굉장히 지금 제 계산으로 한 50% 정도가요. 외부 환경에 굉장히 강한 자생적인 성장이 가능한 회사들로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를 좀 구현 설명드리면요. 이겁니다. 보면 2010년도 보시면요. 포스코가 2등입니다. 이때. 예, 예. 시가총액.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요. 네. 한국조선해양 뭐 이렇게 지금 4등. 예, 뭐 이렇게 조선 철강이 굉장히 네. 그다음에 금융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2020년을 보시면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어떤 지금 사이클 때문에 좀 좋은 환경인데 LG화학, 삼바셀트리온, 바이오, 이 LG화학은 배터리고 네이버 지금 카카오가 거의 12회 정도 있는데 지금 이건 말이어서요. 뭐 이런 인터넷 자생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굉장히 올가닉한 성장이 가능한 회사들이 포진되어 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향후 이익 개선이 굉장히 가시적인 네, 이런 회사들로 시가총액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도가. 네, 그래서 굉장히 펀드가 단단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떤 기업들을 우리 스스로가 디스카운트하고 있는 겁니다. 디스카운트 할 필요 없거든요. 굉장히 강한 글로벌리 봤을 때도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절대 뒤지지 않는 회사들로 시가총액이 이미 포진이 돼 있고요. 저는 나스닥이 2008년도부터 딱 작년까지 10배가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요. 네. 근데 코스피가 2008년도부터 딱 작년까지 보면 지금 한 4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 네, 네.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4배고요. 지수 기준으로 3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근데 이익은 지금 5배 이상 올랐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지금 한국 기업 코스피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왜 변동성 커지고 그러냐면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30% 넘게 급등했어요. 예, 지나치게 코스피가 이제 단기적으로 빨리 올랐다. 예. 예, 빨리 올라서 지금은 약간 그 숨고르기 국면으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좀 주식 팔고 현금 들고 있다가 조정받으면 사겠다. 이 전략도 틀리진 않지만 제가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건 재평가가 진행 중일 때는요. 네. 그렇게 원하는 가격에 쉽게 지수에 원하는 가격에 사기는 굉장히 어렵다. 아. 예. 그리고 주가라는 건 매우 빠른 선행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이미 코스피가 작년 대비 40%의 이익 증가를 기대하고 있고요. 내년도도 20% 이상 이익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구조적으로 이익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빠르게 어떤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도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빠르게 지수가 올라왔고 3,000이라는 지수에 대한 지금 어떤 적응 기간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변동성 있고 조금 이제 둔탁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뭐 지수가 갑자기 급락하거나 네. 예.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사님, 네. 좀 전 그 코스피 월봉 차트 한번 네. 아까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이사님 설명에서 공통점이 있는 게 이 2007년에 랠리가 질적으로 안 좋았다. 그리고 저 2017년에 네네. 저 랠리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때문에 올랐던 저건데 질적으로 안 좋았다. 가만히 이렇게 듣고 보니까 네네. 질적으로 안 좋았던 게 바짝 오르긴 올랐는데 막상 조정받으면서 그 더 깊이 빠지는 저항이 네네. 결과적으로도 맞습니다. 질적으로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사님께서는 펀더멘털로 설명을 해주셨고 네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도 본다면은 이때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펀드 열풍이 있었을 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2005년도부터 한 2008년도 전까지 그렇죠. 금융이 오기 전까지 네네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저 오른쪽 끝 부분에 5번째 원, 이 대세 상승처럼 가고 있는 이 장에 이것이 우리 김탁 이사님 말씀하시는 질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라고 나중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네. 저 팬데믹 때 2020년 3월 저 당시 저점을 막 다시 넘나볼 정도로 훅 빠지면 질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네, 뭐 질적으로 안 좋게 그게 저도 잡을 잃겠죠. 그렇게 되면 네. 완전 잘못 본 거니까. 적절히 가다가 뭐 우리가 아는 뭐 하다못해 한 3분의 1, 뭐 절반 정도 조정 거치고 또 이렇게 가고 하는 이런 것이 건데 예를 들어 랠리의 시작점보다도 더 내려오는 이런 게 이제 사실 충격이 큰 거고 네. 저기서는 어지간해서는 기관도 개인도 네. 좀 견디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어느 정도 유동성에 힘이 있었고 2007년 금융위 네. 이전에도 이번도 사실은 유동성의 힘이 좀 있잖아요. 이사님 말씀하신 펀더멘털 부분도 분명 네, 맞습니다. 그거 네. 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는 네. 향후 이렇게 시장을 위협할 만한 요인은 없는가 이거죠. 지금은 이제 사실은 언제든 유동성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위협받을 수 네, 있다. 과도하게 많이 자금이 풀린 거는 사실이고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미국채 금리 10년물이 한 1.3% 가면서 예. 뭐 시장에서 이제 제2의 버냉키 쇼크까지만 걱정하는 어떤 일부의 우려도 많고 네. 실제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저도 그때 이제 운용하면서 그때는 제가 이제 프랍데스크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은행에서 그때 6월달 한 달간에 한 7, 8%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은 7, 8% 급락한다 그러면 쉽게 와닿지 않지만 지금 만약에 지금 3,000이잖아요. 네. 여기서 한 10% 빠지면 한 2,700 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생각보다 더 빨리 잡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봤지만 제가 말하는 건 잡을 잃는 분은 수익률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흐름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어제 이제 의사락이 공개됐거든요. FOMC. 네, 의사락이 공개됐는데 네. 지금 사실은 오늘 뭐 굉장히 하이라이트 되진 않았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냥 너무 다 알던 얘기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그거를 보면서 더 강한 확신을 했거든요. 굉장히 이제 버냉키가 저는 버냉키 의장도 굉장히 잘하시는 페드 의장이라고 보지만 어디 파월? 아니요 예전에 버냉키 예전 시절에 버냉키. 예전 버냉키 시절에 근데 이제 그때 버냉키 의장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3년도에 버냉키 의장이 마지막 임기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버냉키 회장이 그동안 이제 헬리콥터 밴으로서 네. 금융위기를 극복했잖아요. 많은 돈을 풀어가지고 본인이 수습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는 없으니까 임기 전에 누구는 해야 되는 아주 힘든 일을 한 거죠. 누군가는 이 구정물에 손을 담궈야 되는데 본인은 자기 임기 전에 하겠다. 해서 자기가 이제 그때 테이퍼링이라는 말을 만들면서 그 당시에 테이퍼링이라는 말도 없었을 때인데 맞아요. 그거를 이제 페이퍼링 하겠다로 만들면서 충격을 줬죠. 충격을 주고 싶었던 건 아닐 거예요. 본인이 이제 결자해지의 측면에서 했는데 아무튼 버냉키 의장은 테이퍼링 때문에 충격은 받았지만 결국엔 다시 좀 수습이 잘 됐고 굉장히 잘해서 연임합니다. 연임하면서 다시 이제 헬리콥터 밴으로서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테이퍼링도 굉장히 잘했고 하는데 지금 파웰은 어제 의사록에서 어떤 페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테이퍼링 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이런 거였고 두 번째가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과 소통하겠다. 자기네들이 만약에 자금을 회수와 테이퍼링 한다 그러면 시장 사람들과 내가 얘기해 줄게. 미리 얘기해 줄게. 버냉키처럼 갑자기 테이퍼링 말도 없는 막 말을 꺼내서 놀래키진 않겠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유동성 회수를 걱정할 이유는 현재는 없다. 물론 이제 미 국채 금리가 뭐 2% 넘고 그러면 걱정되겠죠. 근데 이 가장 최근의 사례가 언제였냐면요. 저기 18년도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빠지지만 미중 무역 분위기도 있지만 그 당시도 미국 국채 금리 올라가면서 유동성 회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예, 이때 금리가 미 국채 금리가 2%대에서 3%까지 뜁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텐트럼이 일어났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1% 초반입니다 아직. 절대 금리 레벨이 낮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경기가 회복된다고 보시는 분이 많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많이 극복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거나 자산이 우리가 유동성이 생각보다 빠르게 축소되는가 걱정되는 거지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은 너무 지금 걱정을 미리 할 필요는 없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몸담고 계신 사모펀드 업계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많이 들고요. 이제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몇 개의 이제 운용사들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부재, 운용 전략의 투명성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마음을 아프게 했고 저도 그 몸담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너무 안타깝고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주식 위주의 전략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말은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투자자분들한테 안정적으로 5%에서 9%의 수익률을 주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금 금리보다 높고 되게 안정적으로 절대 손실 보지 않는 그런 중수익 상품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상품이 지속 가능하게 리스크 없이 5에서 9%의 중수익을 주는 이런 상품이 있다. 지금 뭐 너무 금리 낮으니까 중수익이라고 보기도 애매하지만 저 같으면 주식 안 하고 그 복리로 한 10년 넣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상품 없다고 봐요. 그런 상품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복잡해요. 구조화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씁니다. 그리고 해외물에 대한 맹신이 있어요. 해외물. 외국의 어떤 뭐 채권이든 그 뭐 외국의 주식이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만드는데 저도 제가 이 기관 투자가로서 15년,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지금 거의 한 8년 정도 제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안서를 보면 상품 설명을 보면 저도 제가 많은 고객들이 저한테 갖다 줍니다. 이렇게 술자리나 이런 데서 이거 좀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이해해 줘. 저도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보고 너무 주식밖에 모르는 거 아니냐. 다양한 상품들이 많다. 다양한 전략들이. 그러니까 저는 일단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 공부를 하신 분이 10분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상품은 가입하면 안 됩니다.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안 좋은 일이 발생했고 작년에 이제 많은 헤지펀드들이 그래도 주식 관련 헤지펀드들은 성과가 좋았습니다. 많이 내면서 약간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래도 주식 관련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는 자금이 조금씩이라도 유입되는 그런 좀 연초지만 현재는 지금 그런 분위기고요. 저는 사실은 가장 안전한 자산 주식이라고 좀 계속 얘기하거든요. 물론 저런 하락장에는 힘들죠. 장의 상황이 굉장히 길게 놓고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탈은 개선될 거고 굉장히 큰 대외 변수가 없다 그러면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잠깐의 충격은 있더라도 분명히 수익률은 우상향한다. 그래서 주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라고 저는 많이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안전하면서 좋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마 많은 주식 관련 이런 사모펀드들에 좀 다시 한번 좀 자금이 모이는
과거에 박스핏에 모였던 자금의 흐름과는 매우 다르게 조금 더 높은 수익률과 한국 기업들의 어떤 재평가와 주가가 올라갔을 때를 과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기본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시 한번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도 우리 코스피를 보면은 아주 길게 펼쳐 보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어떤 흔들림은 있어도 기본적으로 우상향입니다. 네네네. 근데 코스닥은 네. 아주 옛날 지수까지 이렇게 펼쳐 놓으면은 이게 한번 쿵 한 이후로 네. 옛날 그 좋았던 시절의 지수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네, 네. 그거는 역으로 네. 그만큼 코스닥이 오히려 더 기회가 있는 건 아닌가요? 코스닥도 물론 기회가 있는데요. 저는 좀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아, 코스닥의 이제 상장 회사들의 어떤 분포도를 보면 지나치게 이제 IT 부품,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것들이 많이 상장 지금은 시총 상위 종목에 있는데 예. 문제는 왜 코스닥의 지수가 이렇게 됐냐면 네. 조금 모든 회사가 정말 열심히 정말 기업의 실적을 올리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몇 개의 어떤 좀 안 좋은 회사들이 이제 상장 폐지가 되고 투자자분들을 많이 울리게 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필터링의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코스닥이 정말 지수가 잘 되려면 지금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데 네. 중요한 건 많은 시스템적으로 안 좋은 회사를 걸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잘 더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재무제표가 어떤 이슈가 생기지 않는 아주 건전한 회사들로 코스닥의 어떤 그 기업들이 다 잘 포진된다 그러면 코스닥도 충분히 많이 오를 수 있는 거죠. 네. 아직은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 보완해 나가는 단계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결국에는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잘 된다 그러면 그런 낙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 우리 코스닥의 IT 부품 회사들은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그런 대형 빅테크 회사들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 될 것 같고요. 바이오 회사들도 코스닥에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 굉장히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 기회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네. 하지만 저는 근데 대형주를 좀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의 수급이 뉴먼이잖아요. 네. 그리고 개인들의 어떤 주식하는 그런 자금의 성격이 예전에는 그냥 뭐 아주 작은 돈으로 그냥 재미삼아 네. 용돈벌이 삼아 그냥 뭐 그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큰 자산의 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성향. 주식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인 대기업 위주로 정말 본인들이 잘 아는 회사들. 우리가 보면 굉장히 우리 가까운 거리에서 이 회사들이 성장하는 거를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잖아요. 네. 특히 요즘 젊은 20, 30대들은 더 많이 빠르게 이제 캐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잘하는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아무래도 대기업들의 수급들이 좀 더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탁 이사님 말씀에서 그렇게 저 나름대로 한번 받아들여 봅니다. 신선하고 새로운 돈으로 좋은 주식 사줄게요 하는 세력과 돈은 많은데 내 주식 사주세요 하는 쪽에서 좀 물 흐리는 사람들 안 나오고 네네. 제대로 된 기업, 고잉 컨선으로서 계속 기업으로서. 근데 오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김탁 이사님 처음 뵙습니다만 운영업계에 계신 분치고 뭐랄까요? 너무 열정적이시고 너무 순수해 보이십니다. 이런 어떤 이런 모습들이 저로서는 참 이렇게 감사하고 또 이런 것 이렇게 해야만이 또 어떻게 개인들이 계속 개인만의 또 플레이로 갈 수는 없는 거죠. 또 전문가 집단 또 이렇게 기관에도 맡길 필요가 있고 한 가운데에 앞으로 많은 활약 부탁드리고 네. 또 투자자분들에게 꼭 개인의 영달뿐만 아니라 같이 발전하는 그 과정에 우리 김탁 이사님 많이 역할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 흔히들 10년물을 벤치마크로 삼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가파르게 오르고 나니까 증시가 조금 흔들리고 나면은 시황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서라는 그런 이유를 자꾸 보게 됩니다. 자, 이거 과연 진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주간 전망대에 단골 패널 두 분 반가운 얼굴들 모십니다.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파트장님, 오랜만입니다, 파트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는 많이 버셨어요, 회사에서? 네,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다. 예. 자, 올해는 작년만큼 버실 작전 거기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은 네. 뭐 물론 되게 어려운 장이었지만 작년이 뭐가 어려워? 지나놓고 보니까 쉬웠지만 예,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왜냐하면 뭐 주식이 이렇게까지 리바운드 할지 몰랐었고 네. 또 상반기에는 또 채권 시장이 기회를 줬고 그래서 저희도 뭐 다행히 운 좋게 좋은 성과를 냈는데 올해는 작년만큼 변동성을 줄 것 같진 않아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작년보다는 좀 돈 벌기는 어려운 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보다는 기대 수익률 좀 낮춰야 된다. 저희는 낮추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뭐 작년에 이만큼 벌었으니까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네요. 작년에 채권 쪽도 다 좋았나요? 한 3분기 중반까지는 괜찮았는데 정확하게 미국 금리, 우리 금리가 저점이 8월 첫째 주였거든요. 그랬죠. 예, 그때까지는 안전자산이 이제 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또 수혜를 보면서 미국 면에서 역할이 있었죠. 미국 면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 뒤에는 이제 뭐 위험 자산들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풀어놓은 돈의 힘들이 이제 경기 좋아지는 쪽에 기대를 자극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미국 금리 0.5%에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전일 종가가 뭐 한 1.3%까지도 한번 이제 뚫렸으니까. 네. 0.5%짜리가 지금 0.8%포인트 올랐으니 예, 채권 시장은 그 이후로는 조금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주식시장이 조금 이렇게 못 가고 뭐 미국도 사상 최고치 행진합니다만 헤드라인은 그렇지만 뭐 꼬물꼬물 오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1월 11일 날 그 한번 확 분출하고 나서는 그 고점 3,266을 갖다가 넘으려면 아직까지 조금 만만찮아 보이는데 자꾸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 금리 탓을 합니다. 네, 지금 이거는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은 아니고 금리 상승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정확하게 용어를 쓰자면은 맞습니다. 정책 당국에서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올리는 금리 인상이 아니고 그렇죠. 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채권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거라 채권 투자자들의 어려움인데 정확하게 방금 얘기하셨던 인상을 표현 쓰는 거는 시중금리라고 해서 예대금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그쪽은 지금 미국의 2년짜리 기준으로도 0.1%입니다. 여전히 그 단기 쪽은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 지금 장기 채권들이 워낙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쪽으로 돈이 쏠려서 단기 쪽은 오히려 더 피난처의 역할로 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쪼는 거는 장기 수익률들이 올라가면서 이 밸류에이션 자체의 부담을 좀 주지 않을까. 무슨 밸류에이션? 주식 시장이 지금 요즘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미국채 10년짜리의 주식 시장의 또 그 무위험 수익률이죠. 거기에 네. 시장 마켓의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그 적정한 가치를 더한 게 주식의 기대 수익률하고 동일하게 움직인다라는 가정이 금융시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포워드 12개월짜리 PR로 보면 한 22배 정도 받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지금 10년짜리 국채금리 1.2% 3% 정도 수준이면 그 정도까지는 감내 가능하다. 다만 그게 한 1.5% PR 퍼가 22라면은 그 22분의 1이 이른바 수익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를 역산하면은 기대 주식 수익률이 기대 나오고요. 주식 수익률인데. 예,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나오고 그게 한 7, 8% 되는데 리스크 프리미엄과 국채 수익률 더하면 지금 비슷한 수준인데 이게 만약에 1.5%까지 올라가면 역으로 주식시장은 이익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PR이 떨어져야 떨어지고 주가도 22배에서 대략 1.5가 그러니까 추정해 보니까요. 한 20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게 레벨에 대한 문제보다는 사실 속도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동안은 좀 편해 왔다가 지금 약간 이게 유동성이 환수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을 좀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땡기다 보니까 금리가 좀 빨리 올라가면 주식시장도 이게 절대적으로 아직도 높은 금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도 그런 방금 밸류에이션 이런 데서 좀 깎아먹는 효과들이 무형 수익률이 올라오면서 깎아먹는 효과들이 나오면 그것만 해도 한 7에서 10% 정도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받아도 할 말 없는데 미국 10년 1% 중반만 가도 그렇게 논리를 또 풀기도 합니다. 이놈의 금리 얘기하다 보면 늘 좀 머리가 약간 뻐근해지는데 그 와중에 실질 금리는 잘 안 오르고 무슨 뭐 기대 인플레가 오른다는 거는 뭐 그건 또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은 아니지만 네.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의 기대값인데 네. 그 채권 시장에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물가 연동 국채하고 일반 그 명목 국채의 차이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 연동 국채라 하면 나중에 이자를 받을 때 물가 상승분을 더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명목 국채 금리보다는 물가 연동 국채 금리가 낮아요. 지금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거? 지금 수준은 그렇죠. 예. 10년짜리 팁스가 마이너스 같던데. 지금 마이너스 1% 정도. 마이너스 1% 정도. 그래서 이제 명목 국채 금리하고 이 물가채 금리의 차이가 향후에 물가 상승으로 보전받을 이자 수익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 차이를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10년짜리가 한 2.2%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10년 금리가 한 1점, 예를 들면 1.2인데 지금 이 차이가 2.2라는 얘기는 이 물가연동 국채의 금리의 마이너스 1%인 거죠. 네. 그 마이너스 1%짜리 채권을 사도 물가에서 2.2% 보상을 받으니 10년짜리 1.2% 받는 것보다 그 마이너스 1%짜리 물가채를 사도 괜찮다. 마이너스 금리의 채권을 사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현상이 최근에 유가가 올라오면서 글쎄. 유가가 지금 올라오는 속도 좀 빠르거든요. 네. 그 유가 5불당의 미국의 물가 상승률 0.1%포인트씩 좀 자극한다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65불 정도 가면 올해 한 2.2% 정도 지금 시장 컨센인데 CPI 네. 기준 네. 미국의 전체 소비자 물가 그 정도 올라간다고 봤는데 이거 자칫하다가 한 2% 중반까지 가겠는데 그러면은 페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연준이 지금 우리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끌고 갈 거야. 어저께 1월달에 FOMC 의사록에서도 그 기조는 확인이 됐어요. 그 인플레가 2% 위에 한참 좀 놀아도 금리 안 경고만 올릴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네.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인플레 기대가 그 인플레이션이 2% 중반까지 갈 거라는 전망이 나와버리면 아까 팁스 마이너스 1% 얘기드렸잖아요. 네. 그 실질 금리가 낮으면 사실 저축을 하는 것보다는 돈을 쓰라는 뜻이거든요. 실질 금리를 네. 낮게 가서 네가 물가 상승률만큼도 이자 수익을 못 챙기니 저축하지 말고 쓰거나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해서 실질 금리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마이너스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네. 소비나 그런 쪽을 자극하려고. 네. 근데 물가가 2% 중반을 가면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아까 얘기 드렸던 1% 중반까지 올라가면 그래도 여전히 실질 금리는 아까 그 공식대로 빼면은 마이너스 1%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물가 기대가 올라가는 것만큼의 장기 금리는 한 1% 중반까지 가도 실질 금리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는 바뀐 게 아니고 거기까지를 그래서 아까 뭐 제가 PER이 좀 깎이면서 주시장에 버든을 줄 수 있는 얘기도 했지만 거기까지가 지금 현재는 미국의 물가 상승 기대를 놓고 보면 유동성 환경이 바뀌지 않은 수준. 그래서 한 1% 중반까지는 괜찮다. 그런 평가들을 IB들에서도 좀 많이 하고요. 올해 임기치료 보는 게 한 1.7%대 그러면 이제 실질금리 자체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 쪽에서 오히려 이제 미국 10년 금리는 지금 속도가 좀 문제였고 한 1% 중반까지는 아직까지는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다. 그래도 작년에 아까 0.5에서 지금 1.2까지 0.7%포인트 이상 고점까지 0.8%포인트 올라왔는데 20bp밖에 안 남았거든요. 0.2%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자꾸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찜찜해하는 거죠. 찜찜해한다. 그럼 우리 박정현 박사께서는 대충 얼마 보세요? 지금 우리 윤 파트장 얘기로는 보니까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한 2%까지야 뭐 별일이 있겠네요. 2%가 1.1% 중반, 1% 중반. 한 1.5나 예, 1.5나 1.7 정도까지. 어디 어느 정도 가면 조금 이 시장이 좀 증시가 좀 추이를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절대금리 수준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의 금리 상승 속도가 좀 빨랐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뭐 1.2면 어떻고 1.5면 어떻고 2%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최근에 이 주식시장에서 금리 상승에 대해서 긴장을 하는 이유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이제 대안으로서 위험을 진 주식 투자보다는 위험 없이 무위험으로 내가 채권 샀을 때 1.5? 이 정도면은 좀 고민이 되는 레벨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실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최근의 장세는 유동성 장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은행이 풀어놓은 돈에 의해서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올라왔는데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그러면 중앙은행이 언제 자금을 회수할 거냐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중앙은행의 맨데이트는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가 통제 범위 이상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긴축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돈줄 쪼온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말로는 뭐 AIT 평균 물가 목표제 그리고 FOMC 의사록도 보게 되면 아직 멀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이 고착화된다라는 신호가 보이기 시작하면 연준도 이제는 스탠스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포커스는 물가가 언제 오르는데 맞춰져 있는데 최근에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이유가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지금 채권 시장은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도 야, 채권 시장에서 저렇게 장기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빨리 올 수도 있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보다는 연준의 긴축 속도도 빨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조금씩은 좀 조심은 좀 해야 되겠네. 이제 이런 고민들이 들기 시작했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최근 금리 상승을 바라보는 주식시장 참가자들의 그런 시선인 것 같아요. 딱 지금 박 부장님 얘기한 거에 제가 포인트를 또 하나 얘기하면 제가 아까 1.5에서 1.7 얘기한 게 이제 저도 뭐 일단은 뭐 절대 레벨에 대한 것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얘기 드렸는데 네. 그 레벨 가면 또 적응합니다. 경기가 좋아서 올라왔는데라고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말 바꾸는 게 아니라요. 그게 금융시장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제일 티핑 포인트 아까 얘기했던 그 통화 정책이 환수가 되느냐에는 장기 금리가 미리 겁먹고 갔는데 제일 핵심적인 증거는 아까 얘기드렸던 지금 현재 피난처로 단기 금리들은 여전히 낮게 유지되는데 그쪽 금리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연준의 정책 기조의 가장 확실한 신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그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뭐 건들락이라고 미국의 또 유명한 좀 운용사의 대표가 그 있는데 신채권왕이라 불렸던 군드라크, 예, 건들락, 건들락, 뭐 군드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양반이 네. 장기 금리는 뭐 한 1% 중반 내에서 어느 정도 좀 중심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2년 이하 단기 금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진짜로 이제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아까 정확하게 얘기하셨지만 지금 뭐 1.5든 1.7든 실제로 그거 가는 과정에서 노이즈들은 있지만 또 적응을 하는데 단기 금리가 움직여서 지금 장단기 금리차는 벌어지고 있거든요. 보통 경기 현행 지수의 하나의 구성 항목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질 때는 경기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프라이싱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그런 국면에서는 위험 자산들이 아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장기 금리는 오를 만큼 오른 상황에서 연준이 이제 통화정책 기조를 바꿔서 단기 금리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장단기 금리가 좁혀진다. 그때부터가 위험 자산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때여서 아직까지는 연준을 좀 믿자라는 쪽이죠, 사실은. 주식 시장에서는 뭐 다 주린이 하는데 저는 채권 시장의 체림이에요. 그거 감안하시고. 네네. 자, 그러면은 이게 10년물이 0.5% 한참 우리 머물렀었어요. 네. 이걸 뭐 들고 있어봐야 이거 뭐 액면에 0.5%밖에 안 줘, 이자를. 그런데 이게 시세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금리가 이 수익률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 0.5%대 사는 사람은 0.5% 수익률인데 이게 채권 가격이 하락해서 지금처럼 1.2, 1.3쯤 왔을 때 사면은 0.5%보다 거의 2배 이상 이자 버는 거니까 이 친구가 이것도 결국 싸게 사고 높게 파는 원리네.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판 사람들은 그 돈 갖고 또 뭐 해요, 그러면? 채권을 판 사람들. 글쎄. 그거 갖고 주식은 안 하잖아, 또 보통. 그러니까 뭐 사실 주식하고 채권의 자산 배분이 네. 막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평상시 같으면 제가 다른 답을 드릴 텐데 지금은 이 답을 드려야 되는 게 채권을 판 사람이 시장 참가자가 판 게 아니라 정부가 판 거예요. 채권을. 즉 정부가 찍어냈잖아, 지금.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됐을 거 아니에요. 네. 채권 금리가 오르고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채권을 많이 팔았든 아니면 새로운 공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 수급을 찾는다고 한다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있는 참가자들이 채권을 팔고 나가서 금리가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참가자들은 별로 변화가 없는데 지금 정부가 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재정 적자를 쓰고 있고 현재 바이든 정부도 1조 9천억 달러의 추가적인 재정 확대를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또 결국은 국채 발행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채 발행해갖고 시중에 있는 돈 빨아들이면 이거 뭐 경기 부양도 아니니까 네. 연준이 그러면 우리가 돌려드릴게. 예. 윤정기 돌려드려서 그거는 사드릴게.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돌려서 찍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구축 효과가 발생을 해요, 이른바. 그래서 결국은 채권 누가 팔고 그동안하고 뭐 하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채권 시장 참가자가 그걸 팔고 나간 건 아니고 거기는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다. 정부의 지금 재정 확대에 의해서 국채 공급이 늘어났고 그거는 사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윤 파트장이 더 이제 숫자를 꿰고 있을 텐데 작년에도 국채가 100조, 작년이 국채 100조였죠? 130조. 130조였고 네. 올해는 지금 175조. 175조. 앞으로 더 찍어야 될 국채가 올해 올해 올 한해. 발행하는 올해 발행하는 양. 예. 순증으로는 순증으로는 10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85조 전년 대비 뭐. 보면 막 몇십 조씩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새로운 채권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정 정책이 두 가지 이중고를 줘요, 채권 시장에. 공급 물량 증대와 그걸로 또 경기 좋아진다고 할 거 아니에요. 미국은 올해 성장률 전망이 컨센서스가 4%를 하느냐 마느냐였다가 최근에 일제히 지금 뭐 바이든 그 추가 부양책 통과한 게 전체 작년 12월 달에 9천억 달러하고 이번 1월 달에 1조 9천억 달러 합치면 2조 8천억입니다. 그게 그 작년에 또 2조 2천억 됐으니까 합해서 깔끔하게 5조. 아유, 근데 그게 미국 GDP의 한 14% 정도 되는 돈이에요. 네. 그 정도를 써서 이제 뭐 그게 좀 승수 효과로 깎여도 해도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 지금 뭐 IB들이 5% 6% 지금 막 상향하고 있죠. 그래서 경기 모멘텀이 미국은 아직도 경기에 대한 전망이 상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오는 거에 금리도 사실 그거 보면서 올라가는 건데 주식시장이 사실 경기가 좋아지는 기대치가 있는데 정말 이게 금리의 속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위험자산이 올해 진짜 부러져야 되느냐. 그러니 지금 또 증권가에서는 네. 옛날에부터 그 주식 뭐 S&P 500이든 뭐든 주식하고 미국채 수익률하고 이렇게 겹쳐놓고 보세요.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올랐어요. 이러고 있거든. 네네. 지금 우리 왜 자꾸 시황에서 미국채 수익률이 1.3%를 넘나들면서 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서 증시가 조금 뭐 추워하니 이거 엄살 아니냐 이거지. 제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밸류에이션 얘기를 그래서 드린 거예요. 딱 그 정도의 의미 부여. 그 정도의 의미고요. 근데 뭐 엄살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강세장이 이렇게 역대 이보다 또 뜨거운 장세가 없었는데 이게 한 방에 안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인데 네. 이 자동차를 멈추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처음에는- 그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돌아버려요. 그렇죠. 네.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악셀을 살짝 떼죠. 그렇죠. 완전 떼는 것도 아니에요. 꽉 밟았던 악셀을 살짝 뗍니다. 그다가 이제 속도가 줄어들면 그때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고 실물이 침체돼 있으니까 자산시장에도 띄우기 위해서 지금 몇 개가 올려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분명히 이제 실물과 자산시장의 괴리가 커졌기 때문에 중앙은행도 어느 정도는 이제는 이 과열된 시장을 조금씩은 달래주긴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브레이크 밟으면 이거 차가 전복될 수도 있으니까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1차 단계는 브레이크에서 악셀에서 발을 살짝 떼는 거. 그거에 좀 적응시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는 앞으로 갈 거거든요. 그다음에 적응되면 이제 뭐 브레이크를 밟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이제 악셀에서 발을 살짝 뗄까 말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중앙은행이. 그리고 일단은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악셀을 엄청 세게 밟았던 곳에서 살짝 떼면 탄력, 속도, 모멘텀은 좀 줄어드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장은 조금 이제 옛날과는 다른 어떤 전략이나 다른 전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이걸 갑자기 막 꺾어버리고 뭐 급정거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어요, 사실은. 박 부장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의 딱 포인트를 한마디로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단기금리 상승하고 연준의 정책 기회가 돌기 네. 전에 연준이 마켓에 테스팅하기 위해서 지금 매월 800억 달러의 국채와 400억 달러의 모기지 그거 합치면 또 1조 5천억 달러거든요. 1년 동안. 1년에 올해 연내는 4,200억 곱하기 12 하니까 그렇죠. 와. 그 정도인데 그 돈이 그러니까 아까 정부도 2조 달러 예상 쓰고 중앙은행도 그거 뭐 나오는 그 국채 물량 소화해 주면서 채권 사면서 1조 5천억 달러를 또 넣어주고 그 유동성의 힘은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또 유지시킨다는 쪽이기 때문에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브레이크 밟기 전에 악셀을 발 떼는 거니까. 그리고 고전에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까 실질금리 마이너스 얘기하면서 연준이 지금 그 양적 완화로 채권을 사주는데 어떤 채권을 많이 사주느냐? 물가채를 많이 사줍니다 지금. 물가채를 왜 많이 사? 물가채를 사면 그 아까 얘기했던 물가채가 제일 대표적인 실질금리거든요. 그
그 실질금리가 낮다라는 인식을 연준이 지금은 유지시켜주면서 그 고압 경제라는 걸 진짜 실현시켜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로 실질금리를 잡아주고 있을 테니 아직까지는 니네들이 그렇게 쫄지 말고 지금까지 투자를 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테이퍼링 전에 또 나올 시그널 중에 하나가 연준이 지금 사주고 있는 국채에서 그 팁스라고 하는 물가채 사주는 힘이 빠지는 게 또 화전적인 시그널일 수 있다. 채권자기들만의 얘기라고 보지 마시고 이거를 중앙은행이 실질금리를 이제 더 잡아줄 이유가 없어.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진짜 악셀에서 완전 발을 떼고 그게 테이퍼링인데, 그 전에 이제 살짝 간보는 게 윤활유 역할을 했던 팁스를 먼저 야 얘부터 이제 닦아내고 그 다음에 악셀 발 떼서 테이퍼링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기준금리 인상이죠. 그렇겠죠. 좀 더 부연하면 왜 테이퍼링에 대해 사람들이 겁을 먹냐면, 사실 테이퍼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악셀에서 발을 떼는 거지 브레이크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는 나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도꼭지로 비교하면 콸콸콸 쏟아지는 수도꼭지를 살짝 잠그는 거지. 여전히 물은 쏟아지고 유동성은 넘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2013년도에 버냉키 연준 의장 시절에 테이퍼링 텐트럼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죠? 네. 테이퍼 턴트. 그러니까 긴축 발작. 그렇죠. 근데 사실 긴축도 아니지. 테이퍼인데. 테이퍼인데 살짝 줄이는 건데. 탕에 물 그냥 이빨란다. 가득 틀었다가 네. 살짝 잠갔어. 그렇죠. 콸콸콸이 깔깔깔깔 이 정도 그렇죠. 그 들어오는데 정도인데. 그거 갖고 깜짝 놀랐어. 근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 전까지는 그 금융위기 이전에 그렇게까지 유동성을 쏟아부은 적이 사실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한참 얘기했던 게 엑시트 스트래티지, 출구 전략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한 번도 이렇게 대규모의 통화 정책을 써본 적도 없으니 그렇죠. 이걸 어떻게 회수할 거냐에 대해서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그냥 일은 저질러 놓고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링 한다고 하니까 다들 막 엄청 긴장해. 큰일 났다 이제 유동성이 말리나 보다 해가지고 다들 발작한 게 이제 2013년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주식도 빠지고 막 달러는 금리도 강해지고, 오르고 막 난리 났었죠. 금리 오르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때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그렇게 아마추어처럼 하진 않을 건데, 일단 시장에서는 일종의 트라우마인 거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네, 때문에 자라보고 그래서 놀라는 테이퍼 것처럼. 소리만 나오면은 조금씩 긴장을 그렇죠. 하는. 그 지금 우리가 무슨 뭐 뉴스에서 보는 재정 부양책만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매월 800억, 400억, 1,200억, 아까 1조 몇천억, 연간 1조 5천억. 네. 야, 그걸 생각하니 뭔지도 모르는 그 비트코인은 대충 하도 들어서 알겠는데 비트코인 말고도 뭐 도지코인이니 뭐니 해가 한 30몇 개 되는 개들 요새 길길이 뛰고 있는데 그렇죠. 못 뛸 이유가 없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요즘에 제가 비트코인도 주변에 막 추천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동산도 막 추천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딴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여기 나와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을 그냥 쉽게 표현하면 돈가치 하락. 돈을 이렇게 찍어내고 있으니 돈가치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돈으로 값이 매겨지니까 돈가치 떨어지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대신 아무 재화와 서비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공급이 비탄력적인 거, 빠르게 공급을 늘릴 수 없는 거는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뭔지는 잘 몰라도 되는데 공급이 비탄력적인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부동산도 보면은 뭐 우리 땅은 지금 빤하니까. 땅도 마찬가지고 뭐 아파트도 뭐 빵처럼 못 찍어낸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그렇게 보면 공급이 얘는 제한돼 있잖아요.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테슬라 효과도 있긴 하지만 그런 공급이 비탄력적인 어떤 재화와 서비스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난 너무너무 당연하다. 왜냐하면 돈은 지금도 계속 풀리고 있고 상당 기간 이 자금을 회수할 만한 그런 어떤 징후들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체리니와 주리니의 또 다른 질문. 네. 인플레면 다 올라간다는데. 그래서 인플레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는데. 그러면 인플레가 오면은 다 오르는데 왜 주식이 왜 떨어야 됩니까? 주가도 오르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올라왔잖아.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주가가 떠는 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약간 뭐 받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올라왔고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그럼으로 인해서 빨리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중앙은행의 생각도 조금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주식은 이미 한참 전에 올라와서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얘는 제일 먼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올라갔으니까. 이미 올라갔으니까. 예. 연준 얘기만 합니다만 ECB도 지금 계속 풀어제끼고 있지 않아요? 네, 유럽도 똑같습니다. 지금 뭐 그
PPP라고 해가지고 팬데믹 긴급 구호 그 자금으로 1조 9천억 유로 네. 뭐 그 정도의 돈을 지금 ECB도 만만치 않게 풀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미국만큼 재정에 단합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독일 같은 데서 양보를 많이 해가지고요. 뭐 지금 또 재정 역시나 미국 못지 않게 뭐 2조 유로 가까이 이제 좀 분산해서 풀기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유로존 경기도 이제 코로나만 통제되면은 경기 기대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믿음으로 해서 최근에 상대적으로 주가라든지 자산 가격들이 유럽이 많이 처졌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또 커버업하고 독일의 10년짜리 채권 금리가 그런 악재 속에 마이너스 한 0.6까지 또 많이 낮게 유지됐다가 미국 금리 올라갈 때 전혀 신경 안 쓰다가 최근에 마이너스 0.3%대로 유럽도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녹아 들어오고 유럽 금리도 오릅니다. 크레딧 스프레드도 한번 점검해 주시죠. 크레딧 정크본드도 스프레드. 많이 내려왔다던데 수익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위험 자산의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사실 채권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돈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모든 재화 서비스 가격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현금은 쓰레기처럼 지금 느껴지는 세상이 된 거거든요. 뭐 꼭 인상까지 쓰시면서 쓰레기.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현금 들고 있는 게 바보가 됐으니까. 아니 현금이 위험 자산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근데 사실 채권은 현금과 비슷한 성격이에요. 들고 있으면 일종의 구매력이 훼손되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돈 가치 떨어지면 마이너스에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채권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안전한 국채 금리 낮으니까 그런 건 더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신용 채권들은 국채보다는 절대금리 자체가 조금 높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냥 정상적인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기업의 매출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기업의 신용 위험, 부도 위험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크레딧 스프레드가 좁혀집니다. 정크본드 스프레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뭐 결국은 뭐 쓰레기란 말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 현금 빼고 현금을 위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매우 특이한 현재 상황인 거죠. 이게 뭐 천년만년 지속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은 당장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아까 그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채권 시장 참가자들 그 팔면은 어디 갑니까? 일부에서 이제 위험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채권 안에서는 위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힐드. 뭐 미국에서도 CCC 등급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발행도 잘 안 되는데 미국에는 그 BB 등급 이하가 이제 다 정크본드에 들어가거든요. 하이힐드에. 트리플 B, BBB까지는 예, 투자 투자 적격이고 등급이고. 이제 BB부터는 네. 뭐 플러스든 제로든 BB는 투기 등급. 투기 등급. 네, BB 그렇게 등급에 테슬라도 BB 등급 이하입니다. 테슬라도 예,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회사가 미래 꿈과 희망은 있지만 아직까지 갖출 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CCC 등급 스프레드가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지금 더 좁혀졌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있어요. 이제 두 가지. 기업들이 그만큼 CCC 등급의 회사채 같은 게 막 비싸졌다는 얘기네. 그렇죠. 사람들이 막 사람들이 국채 금리는 안 돈이 되니까 주식이랑 똑같은 개념을 그쪽으로 하고 또 하나 강세인 부분이 이머징 채권들도 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가 안정화될 거라고 보다 보니까 네. 이머징 채권 금리들이 선진국 국채보다는 위험하잖아요. 네. 걔네들까지 수여주면서 그거를 뭐 EMBI 스프레드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머징과 미국의 국채 간의 금리 차. 걔도 계속 좁혀지고 있어요. 채권 시장 투자자들이 약간 그런 쪽에서 이제 그런 약간 상대적인 수익률 여유가 있는 그 고위험 채권들 그쪽으로 조금 피난을 또 가 있죠. 아예 짧은 쪽으로 가거나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덜 깨지는 아니면 그런 고위험 채권으로 가거나. 갑자기 뭐 텍사스에 뭐 태풍이 왔네, 뭐 정전이 났네, 추위에 사람들이 뭐 몇십 명이 죽네. 이러다 베네수엘라 된다 하더니 뭐 벌써 금리나 뭐나 할 것 없이 미국이나 베네수엘라나 미국이나 짐바브웨나 뭐 그런 세상으로 돼가는구만. 그동안에 우리 윤 파트장께서는 작년에 우리 주간 전망대 나오셨어 가지고 채권쟁이 입장에서 증시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면은 계속 불리시하게 좋게 보셨어요. 네, 좀 긍정적으로 예, 지금 시점은.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작년은 실물 경제가 망가진 상황이었지만 정책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유동성, 돈의 힘이
꿈과 희망, 혁신에 관련 투자로 인해서 뭐 성장주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뭐 우리가 잘 몰랐던 이런 미래 가치들을 보고 그런 회사들의 투자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작년에 유행했던 단어가 제가 기억나기로는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불타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물타기는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물타기는 아는데 불타기는 네. 뭐죠? 그냥 말 그대로 물타기는 떨어졌을 때 우리 어쩔 수 없이 희석시키겠다고 타는 거잖아요. 주가 더 평균 단가 낮추겠다고. 불타기는 오르는데 계속 따라가는 쫓아가서 사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추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는 놈이 계속 간다. 작년에는 그런 꿈과 희망이 작용했기 때문에 코스피 1,400포인트 바닥 찍고 나서 2,800으로 끝났습니다. 한 3분기 동안. 근데 그러니까. 올해는 경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작년에 그런 그 위험 자산들의 기울기에는 올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들이 막 좀 땡겨 들어간 게 있죠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 대가로 제일 마지막 후행적으로 유동성의 여건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금리들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밸류에이션 얘기도 하기 시작하고 적정이란 말을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쓰죠. 적정. 그러니까 페어. 이게 정말 적정하냐? 적정 주가, 적정 금리. 작년에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주식시장에 가치주 뭐 이런 얘기하는 싼 애는 싼 이유가 있어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작년에는. 네. 근데 올해는 실물 경기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금리 올라오니까 작년에 제일 소외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가 금융업종들, 뭐 보험업종 이런 거였는데 이런 애들도 그동안 이렇게 쌌지 그러면서 평가가 달라지고요. 또 부장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운영해서 돈도 많이 버셨죠 또. 그리고 또 뭐 조선이니 철강이니 우리 국영제라고 해서 안 봐줬던 얘들도 많이 싸졌는데 요즘에 원자재 가격들도 저렇게 올라가는데 정유사들 뭐 이런 것들 막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불타기라는 단어가 유행이었으면 올해는 기울기는 작년같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울기야 완만해지는데 이제 이거죠. 파도 타기. 진짜 서핑이네. 불타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비싼 애와 싼 애를 따지기 시작하고 비싼 애를 좀 팔고 싼 애를 잡고 이게 되면은 자꾸 이제 이게 인덱스도 받고 치고 받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가 작년에는 누가 아주 좀 저질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초딩장이라 그랬어요.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투자해야 된다. 그렇지. 근데 올해는 선수장이에요. 자, 그럼 우리 꾀주머니 선수한테 물어볼게요. 원래 뭐해서 돈 버실 계획이십니까? 예, 뭐 사실 뷰는 거의 비슷해요. 이제 우리 윤영권이 주식을 운용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제 생각 거의 대부분 똑같이 얘기해줬고요. 네. 이제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입장에서 약간 몸에 와닿는 게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직접 투자도 하지만 저희가 수익증권 형태로 이제 아웃소싱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어떠한 스타일의 아웃소싱을 할 거냐, 이제 이것도 비슷한 그 운용 전략의 하나인데 작년에는 롱 오은리 펀드가 수익률이 되게 좋았고요. 저희가 이제 뭐 한국형 해치 펀드 중에 롱숏을 하는 그 펀드가 있어요. 거기에 아웃소싱했던 거는 작년 성과가 참혹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다 롱 오니까 다 사고 있는데 얘는 롱에서 사고 벌어봐야 숏에서 파는데 터졌구만. 이건 적정 뭐 따지다 보면은 못 쫓아가고. 오히려 숏에서 더 많이 터져가지고. 그렇겠네. 예. 근데 올해 들어서부터는 지금 롱 오니는 그냥 지지분이고 롱 숏이 지금 돈을 벌기 시작을 해요. 그렇겠죠. 예. 뭐 자, 시장이란 게.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스타일이 딱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장은 기울기가 작년에는 뭐 예를 들면 한 뭐 60도 가팔랐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부러질 장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했던 것처럼 유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 속도가 줄어드는 것뿐이지 이게 절대 다시 회수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장은 끝나지 않았고 그럼 결국은 그동안 많이 왔던 놈은 조금 쉬고 좀 쌓았던 애들은 조금씩 이제 다시 재조명 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또 5월 3일부터 또 이 공매도가 또 허용이 되잖아요, 이제. 5월 3일부터. 3월이 아니고 5월이다, 맞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이제 뭐 기본적인 제가 이제 주식을 통해서 올해 수익을 거두고자 하는 목표는 롱숏입니다. 싼 거 사고 비싼 거 팔고. 그 말은 이제 금년에 제대로 실력 나온다는 얘기네.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작년에는 일단 뭐 밑에서 밀어 올리니까요. 돈이. 근데 올해는 돈이 여전히 많긴 하지만 자꾸 이제 악셀에 발을 뗄 것 같은 상황에서 이제 눈치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눈치 게임이. 네. 그래요. 아까 우리 저 박정희 박사한테서 그 비트코인의 어떤 시각은 우리가 일단을 벌써 봤고
막 추천하고 댕긴다 했고 이 비주얼에서 우리 박종현 부장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아재스러운 우리 윤 파트장님은 비트코인 코인 시장 열풍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매크로 처음에 지금도 많은 경제학자들 중에서 좀 뭐 루비니 교수라든지 참 갈리죠. 예, 이 본질 가치에 예. 대해서 이제 많은 의구심을 나타내는데 이게 솔직히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이게 그래서 이게 혹자는 비트코인이 정말 위험해질 때는 이게 상용화됐을 때 위험해질 수 있다. 아까 유동성 얘기, 비트코인은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뭐 그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지만 이게 진짜 현금처럼 쓰이기 시작하면은 여느 뭐 현금하고 또 다르지 않게 그 가치 저장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시각도 있는데 지금은 중요한 건 뭐냐? 아직까지는 유동성이라든지 그 공급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정말 돈줄이 막혔을 때 뭐 2018년에도 3만 불 갔다가 한번 7천 불까지 꺾였거든요. 그랬죠. 근데 요번에 그때랑 다른 그리고 기업들이라든지 기관들의 관심도도 훨씬 높아졌고 중앙은행들도 이제 CBDC라고 하는 이제 이 자칫하다가 민간 시장의 그 발권력을 또 어느 정도 잠식당할 수 있는 달러도 사실 권위를 위협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경쟁을 치르는 그 과정들이 본격화됐을 때 이제 또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어디로든 흘러 들어가야 될 유동성에 힘을 놓고 생각해 보면 뭐 요즘에 뭐 기술적 분석 그래놓고 15만 불 얘기하고 뭐 20만 불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비트코인을.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기사를 막 읽던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무릎을 치면서 공감했던 표현이 이 법자의 화폐, 법화의 타락이 맞아요. 디지털 튤립의 전성시대를 몰고 왔다고. 그렇죠. 아, 그건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진짜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정상적인 어떤 금리 인상이나 뭐 유동성 회수 이런 식으로는 이거 해결 안 될 것 같다는 저는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의 기운가요? 누구나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고민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일단은 이번 위기는 넘기고 보자라는 게 현재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 흐름에 굳이 먼저 역행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2000년에 닷컴 버블도 보여줬지만 그때는 진짜 기업들이 지금처럼 실적도 보여주지 않고도 한번 보여줬던 그런 거품의 시대도 있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지금 혁신 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미국 아이비들이 그렇게 테슬라 숏 리포트 쓰다가 요즘 와가지고는 다 이제 이 현 주가를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늘 거품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겠지만 저는 뭐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또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윤여삼 파트장 입에서 This time is different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하죠. 신혼가요. 위험하죠. 몇 개월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딱 한 30초 멘트. 오늘 못 하신 말씀 한 마디씩만. 저는 요즘 그런 얘기 하는데 현 장세를 폭탄 돌리기에 비유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폭탄 돌리기임은 인정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폭탄 돌리기를 하더라도 우리 셋만 있다고 쳤었을 때 폭탄을 제가 우리 소장님께 드렸어요. 나도 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또 옵니다. 폭탄 돌리기라 하더라도 내가 너무 빨리 폭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그게 다시 나한테 와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젠가는 이 어떻게 보면 좀 크레이지한 이 장에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재밌는 표현이네. 너무 일찍 넘기면은 그렇죠. 또 나한테 오는구나. 터지기 직전에. 그렇죠. 너무 일찍 이 크레이지한 장에서 뛰어내리면 진짜 여기저기 시달리다가 더 이상 못 참고 또 다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때가 또 재수 없으면 고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미칠 때는 같이 미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남들보다 너무 빨리 이 장에서 나오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확인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막 악셀에서 발을 살짝 뗄까 말까 고민하는 현재의 유동성 장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부터 최근에 금리 상승 이런 부분들을
뭐 어떤 변곡점, 뭐 꼭지 이렇게 너무 빠르게 우리가 우려하는 것도 나중에 오히려 그게 더 큰 화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해는 돼요, 심정적으로. 카메라 없을 때 한 140, 150 밟다가 카메라 있다고 100km로 딱 낮춰보세요. 이거 오리그름 하는 것 같아, 갑자기. 작년 같은 장 보다가 뭐 연간 뭐 7%, 8% 옛날 같으면 언감생심인데 얼마나 깝깝할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적응은 해야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전략은 달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윤파 대장님, 예. 분명히 이제 실물 경제 대비해서 이 금융시장 자산 가격들이 오버슈팅은 확실히 맞습니다. 뭐 버핏 차트든 네, 뭐 네. 전에도 제가 작년에 와서 그 얘기했는데, 근데 분명한 건 닷컴 버블 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유동성 대비해서도 금융시장들의 가격들이 많이 앞서간, 그러니까 풀린 돈의 양, 뭐 제일 대표적인 뭐 M2라든지 이런 거 비교해서도 그때는 레버리지가 확실히 지금보다 더 셌거든요. 네. 근데 이번 국면은 풀린 돈에 대비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조금 그 뭐지 금융시장이 좀 더 좋은 쪽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풀린 돈의 힘에 대비해서는 사실은 그 비율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자산시장, 그러니까 정책이 아무리 실물 경제를 자극했던 돈을 풀었지만 그 돈들은 지금 금융시장에 굉장히 기저에 많이 깔아주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올해 인플레이션이 조금 자극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 부동산에, 주식시장에, 비트코인에 그 깔린 유동성들을 이제 그거 1%씩 올리려면은 훨씬 많은 돈들이 이제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글쎄, 글쎄. 그렇지. 맞아요. 그렇게 해서 잠식돼 있는 유동성들을 보면 인플레가 그렇게 위협적으로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분명히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환수하는 거에 대한 경계감들로 이제 앞으로 1, 2년 장은 이제 그 부분에 초점 맞추면서 위험 관리들을 하실 텐데, 사전적인 시그널들은 저는 조금씩 보면서 갈 거고, 아까 2013년보다는 학습 효과가 이렇게 하드랜딩이라든지 걱정들은 조금 수습하면서 가지 않을까. 지금은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경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국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금리 올라오는 거는 속도, 그것만 보시죠. 예, 네. 그래요. 의외였습니다.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들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깨운해지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제발 이 주간 전망대 이번 회차 두 분과 나눈 이 대화, 이것이 쟤들 또 오도방정 떠니까 또 장이 이러더라 소리 안 나오게 장이 좀 잘 버텨주고 회복되기를 또 기대하는, 이것도 벌써 말을 뱉는 순간 이게 나의 포지션이 된 거예요. 그죠?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두 분 나오니까 진행하는 제가 아주 신이 납니다. 뭘 던져도 바로바로 기대 이상의 대답을 주시니까 예, 자주 뵙도록 하죠. 네. 오늘 주간 전망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